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대체로 불행해도 결국 행복해지기 위한 성질. 감정의 역치가 낮다. 쉽게 울고 쉽게 웃는다. 쉽게 불행해하고 쉽게 행복해한다. 어느 날엔 사는 게 버겁다. 한다고 해왔는데 과연 맞게 해온 걸까? 지금껏 내려온 모든 선택들이 의심스럽다. 툭 치기만 해도 눈물이 터질 것 같고 끝도 없이 바닥으로 침잠한다. 고백하건대 많은 순간들이 이러하다. 감정의 비중으로만 행복을 정의하자면 나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불행한 사람들이다. 대체로 불행하다. 하지만 그건 삶이 지닌 기본 속성이 아닐까 한다. 불안과 우울이 삶 그 자체라면 행복은 어떠한 이벤트에 가깝다. 때문에 영속적인 행복의 상태란 영영 달성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결국 마지막 마음. 하루 또는 한 생의 분의 단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문장이다. 불행한 일이 많았던 날엔 좋아하는 일을 해서 행복에 0점을 맞춘다. 아끼는 차와 함께 읽고 싶었던 책을 보거나 내일이 없을 것처럼 뛰거나 집 앞 곰탕집에 가서 혼자 슬리퍼를 끌고 나가 소주를 곁들이기도 한다. 가끔은 미친 척 좋아하는 사람과 다음날 오후 반차를 신청하기도 한다.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해 버릇하지 않으면 내일도 행복에 실패할 걸 알기에 나 자신을 기쁘게 만드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도 괜찮다고, 다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불행이 열거된 하루의 끝에도 기어코 그래도로 시작하는 문장을 더해 대체로 불행하더라도 끝내 행복해지고야 만다. 우연한 행복은 무르다. 타의에 의해서 쉽게 망가지고 스스로도 확실하게 손에 쥘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다 적극적이고 단단하게 행복하려고 한다. 삶의 디폴트 값으로 불행을 이해하고 오늘 나의 최종 기분으로 행복을 선택하는 것. 이러한 날들이 쌓이면 마침내 행복은 관성이 된다. 종래에는 반드시 돌아가고야 마는 최종적인 감정 상태.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행복에 진심이 된 데엔 응당 계기가 있으리라. 그게 두 가지가 있다. 근본적인 것과 결정적인 것. 근본적인 계기는 아마도 오래전 가족에게 있었던 사고일 것이다. 가족의 상처를 매개로 공감을 얻는 일이 썩 내키지 않아 굳이 써오지는 않았지만 이 말을 빼고는 어쩐지 설명이 불충분한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이 책의 전세격적인 사연을 짧게나마 붙여본다. 중3 때였다. 동생 생일 전날 하굣길 집 앞에서 헐레벌떡 뛰어나오는 엄마를 만났다. 아빠가 조금 다쳤다며 금방 돌아오겠다던 엄마는 그날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미역국도 못 먹고 불이 죽어 등교하는 동생의 모습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짜증을 냈다. 대꾸도 없이 듣고만 있던 엄마는 그저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사고가 있었고 위독하다고 했다. 우연한 사고에 이유가 있을 리 만무하지만 계속 왜? 하는 질문만이 맴돌았다. 우리 아빠가 왜?
불과 어저께까지 우리와 함께 동생 생일 파티를 준비하던, 계획을 짜던 아빠였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그리고 다정하던 아빠. 울다 지쳐 잠이 든 다음 날 아침, 나쁜 꿈을 꾸고 일어난 듯했다. 아빠! 하고 부르면 저기 저쪽 방에서 두 발을 벌린 아빠가 걸어 나올 것만 같았다. 단축번호 3번을 꾹 눌러봤지만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음성만 야속하게 흘러나올 뿐이었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한 달 가까이 생사를 오가던 아빠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셨고, 이제는 사건이라 부르게 될 수 있는 그 일 이후로 서로가 건강한 오늘에 그저 감사하게 되었다. 이후 나는 설마 하는 류의 모든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당장 내일 내가 사라지더라도 사실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실감했다. 상극인 듯 닿아 있는 죽음과 행복의 존재를 동시에 의식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은 일종의 임사체험이었다. 상투적이지만 절대적인 메시지의 체화. 오늘 살아있음에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고,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룰 이유는 더더욱 없었다. 더 쉽게 행복해졌고 더 적극적으로 행복해지기로 했다. 보다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이 책의 근간을 이룬 칼럼 연재이다. 2018년 2월부터 그리고 현재까지 동아일보 2030 세상 지면에 칼럼을 연재해 오고 있다. 정제된 매체에 정해진 형식으로 그 긴 시간 글을 써오다 보니 1500자 대여섯 개 문장으로 사고가 재단되어지고 글이 패턴화되는 게 느껴졌다. 나아가서 각각의 글들이 독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하는 칼럼의 특성상 기승전 긍정으로 매듭짓는 습관도 세포 어딘가에 근데 긍정으로 향하려는 그런 관성 같은 것이 새겨져 버린 기분이었다. 행복해지려는 관성. 제 아무리 벅찬 하루였대도 마지막에 그래도로 시작하는 한 문장을 더하는 일. 딱 그만큼의 긍정과 딱 그만큼의 용기면 대체로 충분하다는 것을 칼럼 쓰기를 통해 난 하루 새겼다. 각각의 모든 글들은 일말의 거짓도 없이 진심이었다. 다만 진심에도 구획이 나누어져 있다면 가장 밝은 쪽, 가장 낙관적인 쪽의 진심이었다. 그리하여 이 책이 만들어졌다. 연재했던 글 중에 일부를 선별하고 몇 편의 새 원고를 더해 단행본에 맞도록 수정하고 엮었다. 이미 쓰인 글 간의 관계를 귀납적으로 밝히고 목차를 구성해 이름을 붙이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러다 발견한 분명한 맥락은 결국 이 관성을 체화하기까지의 나름대로 애써온 과정을 끈질기게 말해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책의 각 장은 행복해지려는 관성을 체득하기 위한 단계적인 접근이다. 이를 통해 결국 행복은 노력을 통해 성취하는 게 아니라 연습을 통해 발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단련을 통해 유지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나누고 싶었다. 이 책이 자신만의 행복해지려는 관성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그런 연습장으로 쓰이길 바라는 마음에 중간중간 여백과 질문 그리고 답변란을 두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책을 덮는 끝에 독자 스스로가 제 아무리 벅찬 하루였대도 마지막에 그래도로 시작하는 문장 하나를 더할 수 있기를,
딱 그만큼의 긍정과 딱 그만큼의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감히 희망해 본다. 부족한 생각이 당신에게 닿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신 동아일보와 필름 출판사에 감사드린다. 에밀리 디킨스는 지상에서 천국을 찾지 못한 사람은 하늘에서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행복도 습관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 행복은 관성이 되어야 마땅하다. 보다 본질적인 속성으로 체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 고작 책 한 권, 고작 밥 한 끼, 고작 문장 하나로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보다 견고한 행복을 구축할 수 있으리라. 자주 울더라도 결국 웃게 될 것이다. 대체로 불행하더라도 결국 행복해질 것이다. 다른컨대 고작 어떤 것, 아주 사소한 것 하나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건 참 멋진 일이다. 그 멋진 일이 당신에게도 깃들길, 아니, 당신이 선택하기를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한다. 2021년 8월 김지영. 선택 위임. 오늘 지하철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다. 출구 계단을 향해 개찰구에서부터 긴 줄이 무려 한 줄로 이어져 있었던 것. 에스컬레이터도 아니고 폭이 꽤 넓은 계단이었는데 사람들의 질서의식이 대단하다 싶었다. 그들 중 몇몇은 앞을 쓱 보고는 갸우뚱했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며 줄을 지키는 데 싶었다. 순간 깨달았다. 이들을 줄 세운 건 질서의식이 아니라 다수의 선택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이라는 걸. 바로 선택 위임이라는 것을. 낯선 광경은 아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선택 위임을 왕왕 마주한다. 언젠가 공연을 보고 화장실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었더니 남편이 반대쪽에도 있을 거라며 나를 이끌었다. 아니나 다를까 있었고 아무도 없었다.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기다리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들의 선택을 믿어버린 것이다. 설마 이렇게 가까이에 다른 화장실이 있는데 줄을 서 있을 것이라고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몇 해 전 남편과 속초 여행을 갔다. 유명하다는 새우튀김 골목에 갔는데 유독 한 집 앞에만 줄을 서 있었다. 검색해봤지만 특별히 유명한 가게는 아닌 것 같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나긴 기다림의 대열에 합류했다. 줄 서는 집에 대한 공연한 신뢰 탓이었다. 결과는 갓 튀긴 새우라면 응당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상 가능한 맛이었다. 그 골목 어느 집에서 먹었어도 분명 비슷한 맛이었으리라. 돌아보니 이 또한 선택 위임이었다. 아마 처음에는 우연히 두어 명이 앞에 서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 지나가던 사람 하나가 우리처럼 공연한 믿음으로 그 뒤에 서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뒤에 섰을 것이다. 그리하여 줄줄이 앞에 선 이에게 자신의 선택을 위임하는 점주 입장에서는 뜻밖의 선순환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비단 이 가게뿐만 아니라 중전의 화장실, 지하철 계단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어쩌면 선택 위임의 메커니즘은 우리 생활의 생각보다 넓은 영역을 그렇게 관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선택 위임 중 제일은 아마 삶의 주요 미션으로 여겨지는 몇 가지,
이를테면 대입이나 취업,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줄 세우기가 아닐까? 나만 해도 주도적으로 해온 선택들이란 믿지만 착실히 그 길을 따라왔다. 고3 수험 생활을 거쳐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했다. 5년 만난 애인과 결혼을 했고 어느덧 마지막 미션만을 남겨놓고 있다. 많은 이들이 지나가는 인사치레로 자녀 계획을 묻는다. 순수의 역행은 선택지에 없어 보인다. 이 미션까지 완수하면 나는 줄 서지 않게 될까? 모르긴 몰라도 분명 영어 유치원으로 시작해서 내 집 마련으로 끝나는 또 다른 대열이 손짓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과연 그 대열을 모른 척 할 수 있을까? 다수의 타인들에게 나의 선택을 위임하지 않고 오롯이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아니, 그 길을 따라 걷는다 한들 그 길의 끝에 우리가 원한 것이 있을까? 오늘의 광경을 보고 새삼 다짐한다. 앞에 서 있는 많은 이들을 보고 이 길이 맞다 믿어버리지 말자. 고개를 내밀어 보고 이탈의 걷기를 겁내지 말자. 길의 끝에 있기를 희망하는 건 저마다 다르다. 시간에도 여백이 필요하다. 출근길, 신호등이 깜빡이자 모두가 일제히 전력 질주를 시작한다. 아주 지각한 것만 아니라면 나는 되도록 뛰지 않는 편을 택한다. 신호등을 기다리는 2분 남짓한 허락된 무료함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 또한 좋아한다. 이동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다. 차창 밖으로 흩어지는 풍경을 눈에 담으며 죄책감 없이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그 시간을 즐긴다. 이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러지 못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제는 제법 유명해진 멍 때리기 대회라는 게 있다. 현대인의 뇌를 쉬게 하자는 의도로 2014년 서울광장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규칙은 굉장히 간단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것. 참가자들은 심박 측정기를 지닌 채 3시간 동안 말을 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 건 물론 음악을 듣거나 시간을 확인할 수도 없다. 잠깐이라도 졸 경우에 가차없이 탈락이다. 처음엔 다들 뭐 이런 대회가 다 있나 의아해했지만 점차 취지에 공감하는 모습이다. 현대인들은 대개 시간 효율 강박에 시달린다. 이건 새롭지 않은 사실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강요되어 온 시간 절약의 미덕 탓이다. 20대의 내 다이어리 첫 장에도 늘 시간이 없어서 뭔가를 못하는 사람은 시간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어디에서 들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고가 적혀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는 그런 비생산적인 시간, 빈둥거리는 시간은 나태와 무능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스티븐 잡스를 필두로 창의 인재가 각광받는 시대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적절한 휴식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책이 한동안 서점가를 휩쓸기도 했지만 그런 쉼조차 투두리스트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여전한 현실이다. 특히 요즘에는 이러한 강박이 콘텐츠 소비 문화와 맞물려 새로운 양태로 펼쳐진다. 20대 전문 연구기관 대학 네일에 따르면 정막에 대한 거부감과 효율적인 시간 사용에 대한 강박이 팟캐스트나 브이로그 등의 스트리밍 콘텐츠 선호로 이어진다고 한다.
빈 시간을 그저 빈 시간으로 남겨두지 못하고 뭔가를 꼭 듣거나 그리고 보면서 여백을 지운다. 밥을 먹거나 길을 걸으면서도 콘텐츠를 소비하는 바야흐로 멀티태스킹의 일상화이다. 가장 최근에 무료함을 느껴본 게 언제일까? 대부분 재미없는 영화를 봤을 때 정도일 것이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하고 채워지지 못한 시간, 이름 붙이지 못한 하루에 죄의식을 가진다. 가끔은 용도 없는 시간도 필요하다. 죄책감 없이 그저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말이다. 멍 때리기를 좀 더 격상시켜 표현하자면 명상이고 또 사색이다. 비워야 채울 틈이 생긴다. 효율이라는 명목 아래 모든 시간을 여백 없이 그렇게 빼곡히 채우기만 한다면 그 어느 틈으로도 내적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멍 때리기는 뇌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을 준다고 하니 이제 그만 해묵은 죄책감은 거둬들여도 되지 않을까? 있는 그대로의 내 얼굴을 사랑하는 법. 비가 퍼붓던 날 한 스튜디오를 찾았다. 오래전부터 기대해왔던 사진 촬영을 위해서였다. 천편일률적인 인공의 증명사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찍어준다는 곳이었는데 예약이 엄청나다는 후문에 지레 겁을 먹고 엄두를 못 내던 터였다. 그러던 어느 출근길 몇 장 남지 않은 달력을 보고 화들짝 놀라 예약을 알아봤다. 마침 운이 좋게 대표 작가님의 시간을 쟁취할 수 있었다. 여태껏 사진 한 장에는 지불해 본 적이 없는 가격에 손이 후들거렸지만 코로나의 장마에 그 어느 때보다 밀도 낮은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나름의 보상이었다. 오랜 기간 고민해오던 버킷리스트는 그렇게 찰나의 현실이 되었다. 마침내 당일이 되었고 무려 휴가를 냈다. 퇴근 후 부랴부랴 땀에 젖은 모습을 담고 싶진 않았고 진정한 나라고 하면 비단 외관뿐만 아니라 의식도 조금 안정되고 경건한 상태이고 싶었다. 오래 기다려온 선물에 대한 일종의 예의이기도 했다. 촬영 전 근처 카페에서 일기를 썼다. 사진 찍기 전 담고 싶은 이미지와 컬러에 대해 대화를 한다기에 그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하고 싶었다. 한참을 썼다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낯설고 유명한 식당들처럼 전문가의 추천에 기대보기로 했다. 작가님은 기대만큼 멋진 분이셨고 기대 이상으로 진솔하게 대화를 이끌어 주셨다. 어떤 이미지를 남기고 싶으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성격이 밝은 편이라 원색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건 보여지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게 얼마간의 대화 끝에 촬영이 있었고 다시 대화가 이어졌다. 원색보다는요 오히려 맑은 컬러가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대화 끝에 내가 찾은 컬러는 하늘색. 혹시 얼굴 중에 고치고 싶은 데 있으세요? 저는요 여기가 조금 지금 이대로도 너무 좋아요. 강인한 이미지를 지니셨어요. 몇 번의 질문과 그리고 납득이 오갔고 질문이 거듭될수록 나는 왠지 내 얼굴의 구석구석이 조금 더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생애 처음으로 이목구비 어느 하나 건드리지 않았지만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한 장을 얻을 수 있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 중 가장 아름다운 찰나를 카메라에 담듯 있는 그대로의 내 얼굴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이렇게 보니 조금 못난 부분도 그런대로 좋아 보였다. 예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이 더없이 자연스럽고 어엿했다. 세상에 같은 풍경 하나 없지만 제각각 의미가 있고 매력이 있듯 모든 얼굴에는 각자의 삶과 그리고 생각과 개성이 녹아 있다는 걸 나는 태어나 처음 체험했다. 저기 걸려있는 저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래서 안 좋아 보이나요? 아니요. 너무 아름다우신데? 그렇다. 타인의 얼굴의 개성엔 관대하면서 내 얼굴의 비평균에는 그 얼마나 냉엄했던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아쉬웠던 그곳이 자연을 보듯 작품을 보듯 타인의 얼굴을 보듯 대상화하니 오히려 아름답게 다가왔다. 그날의 경험은 단순히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체험 그 자체였다. 여전히 휴대폰 생카메라 속의 나의 얼굴은 낯설고 창피하기까지 하다. 가능하면 갖은 필터와 보정 뒤로 숨고 싶고 그 편이 오히려 친숙하기까지 하다. 그리고 그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달라지기 어려운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내 책상 위에 떡하니 놓여있는 그날, 있는 그대로의 나 중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나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내 얼굴을 사랑하는 법. 그 방법을 알고 난 후에 난 더 이상 전과 같을 수 없다.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돈 버는 일. 어릴 때 취미랑 특기 헷갈리지 않았어? 나만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여기저기서 맞장구를 친다. 사물함에 취미, 특기, 장래희망을 써붙이던 시절. 고작 열에 가까이를 사는 어린아이에게 취미와 특기를 구분하는 건 버거운 일이었다. 취미는 좋아하는 것, 특기는 잘하는 것이라는 선생님의 부연 설명을 듣고 나서도 조금은 의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같은 거 아닌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또래 대비 잘하는 편이었다. 좋아해서 잘하게 된 건지 잘해서 좋아하게 된 건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건 중요하지도 않았다. 자연스럽게 커서도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거니 했다. 그래서 취미는 그림 그리기, 특기 또한 그림 그리기, 장래희망은 화가. 취미가 곧 특기였고 특기가 장래희망의 등식이 성립하던 시절이었다. 흥미와 나의 역량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려웠던 시절. 그것들이 너무나 매끄럽게 밥벌이로 이어질 거라고 오해하던 시절. 그러나 발 디딘 세계가 넓어질수록 좋아하는 것들의 배신이 줄을 이었다. 숱한 관심과 시도들이 잘하는 것이 되지 못한 채 취미의 경계에서 비고졌다.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 나의 취미란에 탈락 없이 머무르는 것들. 그것들은 주로 잘함에 대한 기준이 없거나 그런 것들이 불필요한 것. 바로 여행이나 독서 같은 것들이다. 혹은 잘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들. 즉, 좋아만 하는 것들. 특기란을 채우는 데는 점점 용기가 필요해졌다. 스스로 무언가를 잘한다고 명명하는 것에 대해 명구스러움을 넘어 가소로운 마음까지 잃었다. 자기 검열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선 최소한의 증빙이 필요했다. 주로 점수나 타이틀로 대변되는 것들. 오랜 기간 취미의 칸에 갇혀있던 글쓰기는 청탁을 받고 글을 쓴 지 몇 해가 지나서야
슬그머니 눈치를 보며 특기의 칸으로 넘어올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안다. 좋아하는 것은 결코 잘하는 것과 같지 않으며 돈을 버는 것과는 더욱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과 그리고 돈 버는 일이 같다라는 등식이 성립할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는 것을. 좋아하기보다 그럭저럭 잘하는 일로 돈을 벌고 못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위해 기꺼이 자원과 마음을 할애한다. 몇몇은 잘하는 일의 영역으로 옮겨올 수 있지 않을까 은밀한 욕심을 내보기도 하지만 돈을 벌 감량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는 또한 안다. 좋아하는 일, 그리고 잘하는 일, 돈을 버는 일이 반드시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 순수한 애정에 의무가 깃들 때 때로는 부담이 설렘을 가로막기도 한다. 각각이 역할을 나누어 분화되어 있는 존재 방식도 사실은 썩 괜찮다. 어떤 일은 생계와 무관한 영역에 남도록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은 이 모든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일상을 지탱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출근을 한다. 출간 원고 작업이 한창이지만 감사하게도 생계와는 무관하니 마음의 여유가 있다. 이달부터는 재즈 보컬을 배운다. 영 자신은 없지만 가슴이 뛴다.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다. 네, 행복해지려는 관성 읽어드렸습니다.